네, 비서실세로 꼽히는 최순실 씨가 33일 만에 오늘 오전 특검팀에 강제로 소환됐습니다. 최순실 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해 큰 소리를 내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잠시 후에 반기문 사무총장의 관훈 클럽 토론회 모두 듣기 전에 저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관련돼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와 달리 최순실 씨가 출석하면서 큰 소리를 좀 냈어요. 보셨죠? 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좀 어떤 심령의 변화가 좀 있지 않았나. 그 이제 심령의 변화라는 것은 그 헌재나 특검에 가서 뭐 본인의 어떤 그 사실관계를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최순실 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최순실 씨가 불리하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특히 이제 그 장시호 씨 조카 같은 경우 하더라도 지금 태블릿 PC를 새로운 태블릿 PC를 지금 특검에다가 점검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고영태 씨라든가 차은택 씨 뭐 이런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순실을 제외한 모든 증인들이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증언을 지금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게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손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잠깐 지금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손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좀 뭔가 또 국민들한테 뭔가 또 정서적으로 뭔가 또 감정적으로 호소하려는 또 그런 부분도 일찍이 보이는데 어쨌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최순실 씨도 좀 심정의 변화가 좀 상당히 지금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네.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반기문 전 총장의 관훈 클럽 토론회 모두가 함께 보실 텐데요. 자, 그 전에 앞서서 일단 오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어떤 얘기를 좀 내놓을까요? 자신 정치 비전을 좀 내놓겠죠?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많은 일주일이 넘어가서 열흘 정도가 됐는데도 굉장히 지지율이 오히려 정체된 상황에서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관훈 클럽이 토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기조, 진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뭔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않는 한 설상에서 민심을 좀 확보해 나가고 다시 어떤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관훈 토론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많은 얘기를 쏟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모두 반은 상당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두 분의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허성우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방점을 좀 짚어주시죠. 예. 네, 모두 발언 자체는 방향과 인식 두 가지를 잡고 가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일단 지금까지 행보 자체가 불확실한 게 뭐냐면 집도끼를 먼저 잡을 건지 아니면 산토끼를 먼저 잡을 건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관훈 토론에 모두 발언 내용을 보면은 일단 집도끼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다 잡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방향과 인식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시대 정신이 본인의 말하는 시대 정신이 대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좀 더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방향성에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자리를 탐내지 않고 정권 교체가 된다면은 여한이 없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개헌 부분도 언급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정치에 대한 상황 인식,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은 일단 간략하게 다 짚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어느 점에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을 한 것 같아요. 정치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 이렇게 해놓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대통합이 필요한데 대통합을 달성하려면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개헌에다가 방점을 다 박은 것인데 문제는 여전히 제3자적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입장, 즉 여전히 본인의 정체성이 유엔 사무총장에 가까운 그런 시각에서 외부적 접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사실상 이렇게 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즉 발생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규정을 안 해요. 더 나아가서는 그럼 대통합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문제점들, 위기가 있으면 위기가 있는 부분에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개헌 말고도 개헌으로 모든 게 이게 해결이 되느냐.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개헌이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닐 뿐더러 개헌이라는 것에는 상당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권력 구조도 있지만 기본권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일체 설명이 없고 그냥 개헌만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상 지금 많은 이제 기자들, 대한민국의 뭐 최고의 기자들이 모여서 지금 질문을 할 텐데 예. 그 많은 날카로운 질문들에서 얼마만큼 이제 잘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약간의 어떤 불안감이 좀 있긴 하네요. 네. 개헌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개헌을 본인이 이제 왜 개헌이 돼야 된다는 상황 인식은 이미 모두반에서 다 나왔고요. 문제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토론에서 아마 그 그러니까 토론자들이 아마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개헌을 주도할 것인가?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그럼 누구가 주도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그 패권과 비패권 지도로 나눠질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헌에 대한 어떤 그 당위성은 이미 지금 나왔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헌을 어떤 식으로 주도할 것인가, 누구와 도모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토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헌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는 뭐 일단 밝혀진 거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인이 지금 오늘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판단의 기준을 국익의 우선에 방점을 찍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럼 국익 우선의 모든 것을 찍겠다. 그러면 본인이 국익을 위해서 제3지대도 만들고 또 필요할 때는 권력의 불쏘시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뉘앙스도 풍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의 기준이 국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국익이 우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떤 행보를 앞으로 국익을 위해서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거의 출마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모두 발언인 특히나 이제 본인의 내용이 선명하게 좀 와 가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부분에서 많은 위기 상황이다 뭐다 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건지 어떤 국가를 만들고 싶은 건지 어떤 정치상 이런 어떤 국민에게 본인의 어떤 그 비전이죠. 어떤 나라 만들겠다. 뭐 이걸 아주 선명하게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모호해요. 그냥 예컨대 뭐 선진국가 프레임에 이제 선진국가를 가야 된다. 뭐 발전을 더 해야 된다. 뭐 몇 등이다 하지만 사실은 지금 국민들은 그런 어떤 등수, 양적인 성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성장이 어떻게 잘 분배되고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국가상 본인이 맡아서 만들어 나갈 어떤 국가상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네. 자, 교수님께서는 오늘 발언을 대선 출마로 사실상 보셨다고 했는데 자, 오늘 발언을 대선 출마로 봐도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더니 언론의 판단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애매한 어떤 의미일까요? 발언인데요. 그건요? 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출마하는 거는 기정사실화 했는데 대개 보면 이제 선거 캠프에서는 보면은 이 지금 그 출마 선언할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제3지대든 아니면 정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경선이라든가 추대라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 선언을 쉽게 하기는 굉장히 곤란하다. 제가 경험해 보면 그렇습니다. 셋업이 안 된 상태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누가 경선할 건지, 누가 초대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출마 선언을 덜컹 해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전략적으로 출마 선언을 별도 이벤트로 잡기 위해서 저런 화법을 던지지 않나.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본인이 출마 선언을 문재인 대표도 지금 뭐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출마를 한 거나 다름없이 간주를 하잖아요. 네. 아마 그런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그런 아마 의식을 하지 않았나. 네.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이미 출마를 한다는 거 다 아는데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 다만 출마 선언은 공식적으로 하겠다. 그 공식적인 것은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돼야 된다. 제3지대가 되든 텐트가 네. 되든 아니면 정당에 들어가든 이런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지 뭔가 본인이 홀로 서서 본인이 모든 것을 흡수해서 가는, 안 그러면 여권의 어떤 단일 후보로서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어느 정도 안 된 상태에서 출마 선언을 하기는 공식적으로 하기는 조금 부담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네. 측면에서 아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저런 화법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네. 반반 화법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모호성을 하나의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냐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 반반 화법이라는 것이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아주 수십 년 된 그런 부분이고 예. 별명도 사실은 외교부 떠나면서 그 담당 기자들이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그런 어떤 화법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명한 것들이 지금 사실 요구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기자들이 알아서 해석해라. 굉장히 이제 이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만들어 놓는 그 화법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사실 국민들이 그런 화법이 지금 원하는 화법이 아니거든요.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은 좀 더 선명한 어떤 해결책, 제시, 대안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 환경이 벌써 열흘이 넘게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반등이 안 되는 것이고 네.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 그런 요소가 이런 화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태라든가 화법이라든가 이제 좀 더 선명하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제3지대로 갈지 바른정당으로 갈지 독자 출마할지 뭐 등등의 많은 부분들이 모호성이 계속 내재돼 있는 한 네. 사실 국민들의 답답함은 더 쌓여가는 거죠. 예. 저도 뭐 지금 그 김 교수님 말씀이 좀 일정 부분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지금 설이 며칠 안 남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그 왜 반기문이냐, 그리고 왜 반기문이가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다고요.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좀 부족했지 않나. 오늘도 특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모두 발언해서 좀 더 그래도 좀 이 정치권을 흔들 만한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문재인 전 대표와 좀 차별화되는 선명한 무슨 정책적인 부분이 좀 나오지 않겠나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았는데 뭐 지금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릅니다만 저희가 모두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습니다. 토론 과정에 얘기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네. 자, 또 질문 중에 대선 출마 결심을 언제 하셨냐 이런 질문이 있었더니 최순실 사태가 발생한 12월에 결심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조금 뭐 저는 너무 임기응변적이다. 이게 사실은 지금 대통령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몇 개월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국민들이 몇 개월 만에 출마를 결심한 사람에게 표를 얼마나 줄 수 있느냐. 이거는 본인에게 굉장히 사실 부정적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해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내가 뭐 유엔 사무총장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들어서 국가를 살리는데 좀 내 뭐 이익을 담당하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 표명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가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5년짜리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직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기 때문에 더 준비된 대통령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얼마 안 된 상황이라고 답변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좀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좀 부정적인 어떤 답변이 아니었나 효과적으로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화법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게 지금 교수님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최순실 아마 해석을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나 생각이 들어요. 대선 출마를 한다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 10년 하는 과정에서 대선을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선 출마를 하려고 귀국하려고 하니까 최순실 사태가 터졌고 그 최순실 사태로 보아서 국정농단이 이게 너무 심각하고 대한민국 호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고 침몰 직전에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좀 어떻게 국익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나는 출마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한번 구해야 되겠다.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자르고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대통령 출마를 결심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좀 구조적인 답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10년 동안 지금 유엔 사무총장직을 하면서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 유엔 사무총장직에 100% 충실 안 했다는 얘기를 비판을 또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위기 상황에 빗대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는 오히려 더 솔직하게 접근하는
내가 유엔 사무총장 해보니까 뭐 나라가 이런 정도는 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내 경험을 쏟아보려고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다. 이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지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는 더 호응 갈 수 있는 답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반기문 전 총장이 내세운 슬로건은 정치 교체였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닌 정치 교체였는데 더 큰 좀 포괄적인 표현이었는데요. 그 방법으로 이제 뭘 내놓을까 싶었는데 개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개헌이 대선 전 개헌으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대선 전 개헌이 실상 가능할까 싶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어떤 정치력에 따라 달려 있다. 왜냐하면은 제3지대를 만드는데 본인의 기득권을 일정 부분 내려놓을 수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다 쥐겠다 하면은 사실 그거는 불가능하다. 예. 그러나 어쨌든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어쨌든 권력 분점이라도 해서 어떤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강력히 천명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뭔가를 타협점을 만들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해야 할 정치력 과제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알겠습니다. 개헌이 사실상 만병통치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문제는 개헌이 매개로 해서야만 본인이 지금 대권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헌을 이제 붙들고 가는 건데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사실상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솔직하게 어차피 뭐 이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들 다수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앞당겨서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더 느낌이 오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설명이지 이것이 개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개헌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를 좀 일부러 누군가를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너무 보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긴 한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 정치력에 달렸다 이렇게 교수님도 보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는 대선 전에는 개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개헌임만 나온 거지 개헌에는 권력 구조가 있잖아요.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그렇죠. 4년 중임제가 있는데 이 지금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 내용이 다 달라요.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각제주의자고 김무성 뭐 등등은 또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원 집정부제거든요. 네. 지금 그런데 예컨대 지금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원 집정부제에 가까워요. 이 권력 분립형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또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4년 중임제.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권 문제까지 들어가면 사실상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한 60일, 90일 많아 길어야 네. 이후에 대선 전에 개헌하기는 거의 어렵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이제 넘어가는 그러니까 방법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지지율 반등이라든가 어떤 본인의 지지율을 좀 더 높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제가 볼 때는 당장 지지율하고 연관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개헌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설왕설래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개헌의 문제를 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중요한 것은 개헌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정치권에서 이 개헌을 고려를 해서 제3지대를 만들겠구나.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정치권이 일시적으로 상당 부분 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정치권에다가 화두를 던졌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쉽게 말하면 약발에 좀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자, 반 전 총장이 개헌을 거론하면서요, 분권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변경 등을 거론을 했는데요. 이런 것을 고리로 이른바 빅텐트를 치려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이것을 사실은 뭐 매개로 해서 보수 대연합 거기 더 나가서 국민의당 영역까지 이 개헌을 매개로 해서 이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거기에 하나의 어떤 대표 후보로 등장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제일 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의 어떤 매개가 되는 개헌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이 굉장히 서로가 얘기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렇게 수렴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한 곳으로 모아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어떤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개헌의 추동력을 이 반 전 총장님 결국엔 지금 뭐 지지율도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주도권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사실상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오늘도 이 박지원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가 만났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당이라든가 민주당 쪽에서도 개헌론자들이 만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이런 개헌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하고 제3의 어떤 빅 텐트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반기문 전 총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전히 회의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서 큰 화두를 던진 게 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교체라는 던진 건 뭐냐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타협의 정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타협을 시켜야 되고 시키든가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 타협의 결과물이 대통합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그 개헌이라는 것을 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반기문 전 사무총장 방금 모두 반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나쁘다는 건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원포인트 개헌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2월 정기 국회 때는 적어도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합의된 한 부분이라도 권력 구조만큼이라도 사실 국회에다가 국회에다가 일단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시간적이기도 여유가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개헌이라는 그 고리를 통해서 대타협을 통하는 거죠. 대타협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깃발을 꽂게 되면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모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개헌이라는 큰 틀을 통해서 아마 모으려고 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어떤 고리라는 게 개헌을 고리고 또 그것이 개헌도 역시 연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헌과 연대를 통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깃발 아래로 모두를 모으려고 하지 않나. 그게 바로 말하는 그렇죠. 빅텐트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거는 반 전 총장이 원하는 시나리오고요. 지금 네. 중요한 거는 개헌하게 되면 30년 만에 개헌입니다. 그만큼 개헌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개헌의 내용이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원포인트만 그거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만큼의 어떤 동의를 해줄 것이냐. 그리고 사실상 지금 분권령을 얘기하고 있는데 분권령이라는 것은 빅텐트를 치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권력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어떤 개헌의 수단화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또 동의하느냐. 또 대선까지 과정에서 짧은 시간인데 대선 후보를 검증하고 살펴보는 것에도 국민들이 집중해야 되는데 또 개헌까지 한꺼번에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동의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동의해야 될 부분들이 요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여전히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